가자. 자,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신용보증기금 하반기 인턴 자수 항목입니다. 자, 저희 사업 GDB 무척 애정하는 기업이죠. 그 애정을 담고서 논술 항목을 보았는데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논술 항목을 보면서 멘붕을 느끼고 이게 정말 실화인가 하시면서 당황했을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 그 항목 실화 맞습니다. 찐 자수 항목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보 인턴 자수 항목 풀이를 풀어온 그 짬밥으로 아주 친절하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수 항목부터 볼게요. 자, 먼저 1번 항목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1번하고 논술 약식 1번 이렇게만 설명을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번을 생략하고 2번 항목 그리고 논술 항목 이렇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은 다른 풀이 영상으로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2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항목을 쓰기 전에는 신보 인턴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턴이 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죠. 간혹 인턴이라고 해서 그냥 서브로 일하겠지, 그냥 깔짝깔짝 일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신보는 서브가 아니라 메인 업무를 거의 합니다. 거의 실전이에요. 예를 들면 보증 연장 대상 기업 명부를 받아서 연장 업무를 직접 진행도 하고요. 아니면 보증 비율 접수도 하고 은행 대출이 만기가 되면 신규 보증으로 갱신도 하고 아니면 은행에게 연락을 해서 연장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 직접 문의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제출한 서류들도 한번 확인을 하면서 보증료의 혜택이 있는지 또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나 많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재무, 회계, 그리고 혹은 서무 업무, 혹은 정보관리, 고객 응대에 대한 역량이 아주 탑티어급으로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잘못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떨어지는 자소서, 불합격 자소서라고 하면 조금은 그래서 제가 한번 말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중력파 자소서라고. 중력의 힘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잘못된 예시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소서는 자소서를 평가하는 분들이 10명이면 20명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자소서입니다. 계속 읽으면서도 뭔가 마음이 애리는데 자, 이 마음이 애리는 이유를 아주 짧게만 설명을 할게요. 먼저 첫째, 자, 고객 지향 사고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 저라면 이 고객 지향 사고를 하나 기술하고 다른 역량까지 한 가지 더 강조를 했을 것 같아요. 고객 지향 말고도 필요한 역량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을 한다면 고객 지향 사고 이외에도 재무, 회계 혹은 정보관리에 대한 역량도 한번 기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점, 자, 신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진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고요? 첫 번째 문장에 읽어보시면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기업을 다른 기업명으로 바꾸어도 어떤가요? 충분히 잘 익히죠. 슬슬 익힙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역량을 강조를 하면서 어떤 역량이 기대가 된다라고 기술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기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역량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하기보다는 아주 쿨하게 좋은 예시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잘 썼죠? 자, 이 정도로만 썼다면 자, 신보 인턴 업무와의 케미가 대략 59,000%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는 단어와 문장마다 신보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자소서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눈을 받고 읽게끔 할 것 같은데 자, 이 좋은 점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로 하는 역량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신보 인턴 업무에 맞게끔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단 보증료의 산출 근거와 만기의 연장 관련 이슈에 대해서 고객님께 더 알기 쉽게 설명. 자, 이 문장으로 나타냈죠.
자, 이렇게 저는 신보 인턴 업무에만 맞추어서 기술을 했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첫 문장에서부터 강렬하게 드러내면서 디어나오의 에피소드까지 멱살을 끌고 가는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기술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나 신보 인턴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 라는 뉘앙스를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자, 지식적인 측면과 고객 지향 사고 측면으로 나누어서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했고요. 특히 해당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와 노력을 아주 스무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칭찬과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요.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멈추어 놓고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쓰신 자소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논술 항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는데 지칠 것 같고 1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쓰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만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항목을 쓰시기 위해서는 현재 현황과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산업연구원의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통한 정책 변화에 따라서 금리가 1%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는 0.64%, 대기업의 대출 금리는 0.5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누가 더 힘들죠? 당연히 중소기업이 더 힘들겠죠. 자, 그리고 기준금리가 1% 상승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8.4%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재정리하자면 자, 금융 완화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차입하는 비용이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차입금 규모가 점차 커지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영업손실 규모도 확대되고 단기 유동성도 악화되고 장기 지급 능력 모두 악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과속화되면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 경영도 악화가 되고 자산과 자기 자본 그리고 실제 소득 감소 그리고 간접 금융의 고금리 대출율까지 그리고 연체율까지 함께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의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쓰면 되는데 이 부분을 쓰기 전에 이 부분에 좀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구. 자소서 항목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금리 인상 시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경영상 부담을 경영상 부담도 완화하고 고금리 인상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결국에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주력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경영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무조건 정책금융기관 내에서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자,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 대폭 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혹은 뭐 고정금리라든지 중금리 중단기 뭐 보증 상품 출시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이 부분보다는 다른 역할들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들을 선별해서 뭐 상환 컨설팅을 한다.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건 자,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란 걸 의미해요. 근데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이면 재무 구조가 부실한 환계 기업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환계 기업 비중이 상장 기업에서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아직 경기가 좋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정책금융기관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더 노력해야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재무상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되겠죠. 특히 부실증후에 대한 알림 기준들을 대폭 높여서 선제적으로 재무 및 상환 컨설팅을 정책금융기관들이 제공을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역할들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보증서에 맞는 시중은행들을 합리적으로 보증 비율에 맞게끔 금리에 맞게끔 좀 더 공지를 하거나 이에 대해서 교육해주는 서비스를 정책금융기관이라든지 신보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거는 예전에
한 2014년도인가 12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책금융기관들이 함께 뭐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펀드를 결성을 해서 도와줄 수도 있겠죠. 자, 이 역할 말고도 더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3-4가지의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사우치팁 사이트에서는 더 많은 역할, 10가지 이상의 역할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렸으니까요. 나는 아이디어가 좀 맥힌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원본풀이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항목. 자, 이 항목 역시 상당히 깁니다. 마치 박찬호 선수가 음성지원으로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항목 역시는 읽지는 않을게요. 사실 이 항목은 제가 스타트업에도 정말 관심이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로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느냐? 저희 사오치집도 스타트업이니까요. 아닌가? 라스트업인가? 아무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아주 간략하게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정보들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스타트업은 바로 이 수순으로 좀 발전을 합니다. 창업에서 검증, 성장, 그리고 기업 공개까지. 자, 이 단계에 따라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규모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 투자도 설명을 해드리면 시드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D 이런 식으로 투자 규모가 높아져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아주 재미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바로 시리즈 C, D에 대한 투자가 아주 많이 미흡합니다. 얼마나 미흡하냐면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스케일업도 거치고 유니콘이 된 기업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얼마 없습니다. 자, 참고로 미국은 510개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번 상반기 기업까지 추가해서 23개 있습니다. 뭐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규모에 비례해서 보았을 때도 이건 심각하게 적습니다. 그럼 왜 적느냐? 투자가 적으니까요. 네, 그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갖고 오면 자, 벤처 투자 정보 업체 뭐 더 VC라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에 따르면 자, 올해 들어서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프리 IPO 투자금이 한 4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장기에 접어드는 스케일업 투자, 후속 투자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특히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프리 IPO 투자금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에서 2020년 국내 벤처 투자 중에 시리즈 C 이상으로 투자하는 비율이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 적은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성장기, 창업 단계에 있는 투자는 많아요. 대부분 투자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대부분 창업이나 검증 단계에 있을 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2022년 상반기에 들어서 자, 대부분의 투자금들이 창업 혹은 시작 단계에 더 몰리기 시작을 했고 성장기에 있는 스케일업 투자는 더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경기 침체가 오고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이 시대에 왜 더 불확실한 창업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금이 몰리고 초기 시드 투자가 더 활발할까? 자, 사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사실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금리나 증시 이런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덜 받고요. 그리고 이때 집행되는 투자금 자체 규모가 크지도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1억에서 5천. 아니면 뭐 5억 그 정도 순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감내해야 할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몇 년 안에 회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경기 회복이라든지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좀 더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 흐름들을 봐도 좀 경기가 침체될수록 오히려 창업 초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창업 시드 투자에만 주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스타트업도 유니콘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더 조성해야 될까요? 자, 당연히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환경과 풍토를 좀 조성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도 이러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스타트업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언급한 후속 투자에 대한 부족함과 신용보증기금이 채우지 못했던 공백이 뭐가 있을지를 진단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스타트업 성장 프로그램 네스트를 좀 더 확대를 하거나 좀 더 단계별로 세분화하는 겁니다. 자, 현재 네스트 같은 경우에 3년 이내에 창업한 스타트업에 한해서 대상자를 좀 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6개 분야에 대해서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46개 분야를 좀 벗어나거나 아니면 이미 한번 민간 투자를 받았지만 혹은 보증을 받았지만 후속 투자가 절실할 수도 있잖아요. 뭐 성장 정체기에 놓인 스타트업들은 그 대상이 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들을 위한 네스트 다른 버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자, 기보증 스타트업 기업 중에 정체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기업 재무 구조라든지 아니면 BM 모델의 현황을 진단을 하는 서비스들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 한 차례 보증을 받고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따라서 더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특히 이런 기보증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 지원 말고도 비금융 지원국 같은 것들을 좀 더 대폭 확대를 시키면 이분들의 재무 구조라든지 BM 현황을 좀 진단을 하면서 성화 능력을 좀 더 보완을 한다든지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앞서 언급했듯이 후속 투자에 대한 규모를 점차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유니콘 기업이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업, 특히 후속 투자가 매우 절실하다고 했죠. 신용보증기금이 이런 후속 투자에도 주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 규모를 혹은 보증 잔액들을 좀 더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신규 보증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라든지 뭐 보증 요율 혜택들을 좀 더 대폭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스타트업 보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창업 이후에 일정 기간의 보증 요율 혜택을 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보증료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의 혜택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특허, 시장 런칭, 뭐 수익성 개선, 어떤 기준들을 더욱 세분화해서 해당 기준으로 보증료의 혜택들을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면 스타트업의 성장 동기 부여와 함께 더 빠른 성장을 지원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것으로 신용보증기금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정말 길고 긴 강의였습니다. 정말 길게 강의를 하긴 했지만 실제 원본 풀이는 훨씬 더 깁니다. 이 강의는 원본 풀이의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원본 풀이에서는 10가지가 넘는 예시와 아이디어들로 총 한 A4 용지로 93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나는 이 강의로 좀 부족하다, 더 많은 정보와 예시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1개의 신용보증기금 자소서까지 함께 올려두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457TV의 치엄마왕 노그맨이었습니다.